네, 오늘 정치권 이슈들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성회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소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저희가 계속해서 기사로 전해드렸습니다만 지난 주말 이 카카오 서비스 먹통으로 인해서 이 수천만 명의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 두 분께서도 많은 불편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똑같죠. 이 영문을 몰라가지고 당황했고요. 네. 사실은 저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내 휴대폰에 문제가 있나 이렇게 의구심을 갖기도 했는데 사실은 국민의 뉴스를 보고 알았습니다. 국민의 삶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SNS 관계망 이런 게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가 됐다는데 놀라울 뿐입니다. 네. 저는 이제 지방에 나갔다가 들어오는 길이었는데요. 내비게이션 보통 이렇게 켜놓고 오잖아요. 근데 켜는데 작동을 안 해서 이게 뭐가 문제가 있나 인증이 안 되네 이렇게 해서 한 10분 정도를 헤매다가 다른 서비스를 이용해서 내비게이션 켜놓고 서울 들어와서나 뉴스를 보고 알았습니다. 네. 예. 역시 두 분께서도 큰 불편을 겪으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서 한 발언이 있습니다.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독점이나 좀 심한 그런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이것이 국가 어떤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는 저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내용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간 기업이지만 국가 기반 통신망과 같다. 또 이 독점에 따른 시장 왜곡에는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와 관련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 조만간 정부에서 이와 관련된 좀 조치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근데 원래 주관 부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하고 네. 방송통신위원회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금 들어선 건데요. 이번에 데이터 센터 화재로 사실은 거대 기업의 재반 문제점들이 동시에 드러났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독과점으로 인한 시장 왜곡 문제, 그다음에 그로 인한 국민 이익의 보호 문제도 있고요. 카카오의 플랫폼 시장 독과점 문제, 특히 택시, 콜 이런 모빌리티 문제가 있고요. 먹통 사태로 불거진 안전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국민 5천만 명 정도가 카카오톡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네. 그중에서 예를 들면 택시를 비롯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경제적 이해관계가 밀접하게 생존권이 걸려 있는 문제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비록 민간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기간 통신망에 준하는 관리 감독 체계로 가야 되고 이번에 이게 계기가 돼서 이런 사태,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정부에서 조치를 빨리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역시 좀 어떤 조치가 나오리라고 보십니까? 일단 예를 들어서 이제 이메일 같은 경우를 들어보면요. 회사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여러 사람이 한 이메일에 해서 여러 사람이 뿌리고 받는 과정을 놓고 보면 한 회사 서버가 망가진다고 하더라도 나머지들은 대화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의 이메일들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는데 카카오톡은 카카오톡 아이디가 없고 카카오톡 앱이 없으면 그 대화에 참여를 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좀 한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대통령께서는 맞는 말씀 하신다고 생각하고요. 멀리 갈 것 없이 저 유치원하고 사립대학교, 사실 유치원도 국가가 기관망으로 다 설치를 했어야 되는 건데 그때 하기가 사정이 어려우니까 자 건물 있는 분들 세제 혜택을 드릴 테니까 어서 유치원 사업을 해보십시오라고 네. 80년대 했던 것처럼 그래서 여러 가지 혜택을 줬던 것처럼 카카오도 적절한 혜택과 규제를 함께 좀 포함해서 이번 사태를 정부가 정리한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에 문제가 된 이 데이터 센터, 사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이미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정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추진을 했었는데 당시 아무래도 이제 기업들이 반발을 하면서 폐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에 조금 입법이 재추진된다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 저는 있다고 봅니다. 빨리 처리할 겁니다. 여야가 거기에 대해서 쟁점이 따로 없고 이해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사실 2018년도 11월에 KT 아현지사 지하 통풍구 화재가 나고 난 뒤에 이게 이제 일정 규모 이상의 서버나 저장 장치를 제공하는 데이터 센터도 관리 대상으로 넣어야 된다고 2020년 5월에 법안 추진을 시작했습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인데요.
이게 당시에 과방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해서 20대 국회가 끝나면서 사실상 폐기가 됐습니다. 됐는데 당시에 인터넷 기업협회가 강하게 반발을 했어요. 인터넷 기업협회는 지금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이번에 문제가 된 기업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곳인데 데이터 보호를 위한 기업마다의 방안들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중복 규제다 이런 주장을 폈어요. 네. 근데 실제로 지나 보니까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거예요. 데이터 보호를 위한 기업의 데이터 센터 분산 처리라든가 백업이라든가 지금 아무것도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기업들이 자기 이익에 기초해서 법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는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좀 더 면밀하게 따지고 들어가야 된다. 이 점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이번 사태를 놓고 카카오 김범수 의장을 이 국감의 증인으로 채택하느냐를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좀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카카오 김범수 의장, 또 네이버의 이혜진 글로벌 투자 책임자, 또 SK 최태원 회장까지 증인으로 부르는 것에 합의를 했는데 이 국감에서 실질적으로 이 총수들이 나온다면 어떤 답변을 좀 얻어내야 된다고 보십니까? 자, 이제 보시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3조의 내용에 보면 금융회사가나 전자금융업자는 중앙처리장치, 데이터 저장장치 등 주요 전산장비에 대하여 이중화 또는 예비장치를 확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해놨어요. 이번에 카카오 서비스가 다 안 된 것처럼 되어 있지만 좀 혼란이 정리되고 더 들여다보겠지만 가장 먼저 복구된 게 카카오뱅크. 그날 바로 복구가 됐고요. 네. 나머지들이 미루어지고 있는 것은 결국 비용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고 금융당국이 규제를 하고 있었던 카카오뱅크는 빨리 원상복귀가 됐고 별다른 규제가 없고 그냥 민간에 풀어두었던 영역들은 지금 사나흘씩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 이게 전 국가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있다는 것. 결국 다른 말로 하면 네이버가 됐든 카카오가 됐든 SK가 됐든 회장의 결심과 투자 그리고 이제 약속이 있는 가운데서나 좀 바로 잡아질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각 회사가 이번 사태와 같은 비슷한 사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할 건지 회사 방침에 대해서 듣는 자리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정감사 이야기로 좀 주제를 넘겨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국정감사 이제 막바지를 향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도 역시 서해 피격과 관련된 이 감사원 수사가 뜨거운 이슈로 지금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 3시간 의혹을 계속해서 추궁해 나가고 있는데 글쎄요, 문 전 대통령을 지금 겨냥한 이 국민의힘의 공세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계속 우리가 끊임없이 복귀를 하고 또 복귀를 하는데요. 이 사건이 2020년 9월 22일 날 벌어졌고요. 국방부가 당일 날 오후 3시 30분에 고 이대진 씨가 생존해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확인하고 대통령께 6시 30분에 서면 보고를 했고 고 이대준 씨의 사살이 되고 시신 소각이 된 게 밤 9시 30분경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감사원의 그 중간 발표를 보면 그 3시간 동안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 국민인 고 이대준 씨를 구조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지시하신 바 같고 북측에도 도움을 요청한 게 없는 걸로 지금 사실 나타나고 있고요. 청와대 국가안보실 등의 수뇌부가 정부의 수뇌부가 자진월북으로 속단하고 은폐한 정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안보실에서 당시에 자진월북으로 일관되게 대응하라는 방침이 하달되었다는 게 중간 발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각에 국가안보실장은 7시 30분 퇴근한 걸로 되어 있고요. 그 이대준 씨가 사살되고 난 이후에 새벽 1시 몇 분에 무슨 관계장관 회의 같은 게 청와대에 있었고 그날 새벽에 국정원하고 국방부가 106건의 첩보 보고를 무단 삭제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020년 9월 27일 날 관계장관 회의에서 국방부의 보고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국방부의 시신 소각 발표가 너무 단정적이다. 다시 재분석하라라고 지시하셨고 그 지시 이후에 국방부가 소각으로 추정된다고 이렇게 내용을 바꾸었거든요. 그래서 이런데도 예를 들어서 제가 쭉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객관적인 일지입니다. 일지인데 이런데도 만약에 조사를 하지 않으면 검찰이나 그 감사원의 존재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을 정치적으로 해석해서 넘기고 가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행위다. 이 점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표적 감사다, 정치 감사다 이렇게 반발을 하면서 이 최재해 감사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감사원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할 방침을 밝히고 있는데 결국 이게 실질적으로 당론으로 추진 발의된다면 여야 간 대립 더욱 심화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 감사원이라는 곳이 어떤 데인지를 저희가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감사원장은 감사원장과 감사위원 7명으로 구성된다. 이게 감사원의 다입니다. 그리고 사무처는 여와 관련된 행정 업무를 보조하는 곳이죠. 근데 당시 서해 사건을 돌아가 보면요. 새벽 4시에 이 사무총장이 뉴스를 보고 이거 큰일 났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직원들을 깨울 수 없으니까 6시까지 기다렸다. 그리고 유병호 사무총장이 6시에 소집을 지시했는지 어쨌는지 8시에 모여서 회의를 한 다음에 감사가 결정이 됩니다. 아니 감사위원회 소집도 되지 않았고 감사원장은 알지도 못하는데 감사원 사무총장이 특별감사를 지시를 했고 심지어 신동아에 나와서 그 감사 내가 전격 지시했다라고 언론에 나와서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원장은 대변인 통해서 그 감사 내가 지시한 거다. 서로 지금 공을 놓고 다투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어떤 정부의 감사원이 이런 식으로 특정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의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이렇게 막 급하게 나서서 절차 이런 모든 것들을 생략하고 사무총장이 이렇게 달겨든 다음에 심지어는 언론에 나가서까지 이건 내국이니까 절대 이런 식으로까지 말하는 경우를 좀 보질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정치적 감사라고 저희가 의심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뭐 감추자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이미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검찰 수사를 저희가 막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검찰 수사를 하지 못하게 민주당이 뭔가 방해를 했나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감사원이 정해진 절차에 맞추어서 감사를 했는지 아니면 정치적 어떤 이해관계가 맞아서 이런 감사를 진행했는지는 당연히 살펴봐야 된다. 네. 최재 원장 같은 경우는 심지어는 그 집무실 벽에 윤석열 정부의 국정지표를 표고해서 놓고 걸어놓았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마당이기 때문에 저는 이 중립성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서 좀 따져봐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런 가운데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는 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총살감이다, 뭐 김일성주의자다 이렇게 말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에 대한 상임위 차원의 고발을 두고 지금 여야가 강하게 충돌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노위 국감 현장에서 나온 발언들 보겠습니다. 김문수 경산노위원장이 언제 국회를 갖다가 모욕했습니까? 이건 자기 신념입니다. 양심의 자유입니다. 사과하고 나서 곧바로 언론 인터뷰를 해서 자기 신의 발을 뒤집었습니다. 이 국회의 권능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의원님. 자, 시간 일단 중지하고. 자. 네, 보신 것처럼 여야가 격하게 격돌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김 위원장이 국회법상 국회 모욕과 위증의 혐의가 분명하다 이렇게 고발을 주장하고 나섰고 국민의힘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강조했는데요. 글쎄요, 상임위 차원의 고발이 필요한 사안이다 아니다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국민들께서 다 보고 계신 거고 제가 볼 때는 정치 공세입니다. 제가 이제 김문수 위원장의 발언 내용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좀 너무 나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국민들께서 다 보고 판단하십니다. 요새 뭐 대한민국 국민들의 눈높이가 보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국회법상 국회 모욕과 위정의 혐의라고 했는데 뭐가 국회 모욕이고 뭐가 위정의 혐의인지 저는 사실 제 입장에서는 분간하기가 힘들고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뭐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은 광화문 내거리에서 친북 단체가 김정은 위원장을 열렬히 환호하고 방문을 요청하는 행사를 했을 때 그걸 두고 민주당에서 사상의 자유, 언론의 자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맥락에 비추어서 제가 볼 때는 가면 되지 않겠나. 고발할 사안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예. 일단 그 민주노총과도 대화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위원장 중 한 사람을 만났다라고 김문수 위원장 말씀하셨는데 민주노총에서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확인을 했기 때문에 위증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고 모욕은 그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윤건영 의원 구로에서 멀쩡히 이 선거를 통해 당선된 사람인데 저 김일성주의자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총살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모욕이 아니면 그 뽑은 유권자들에게 굉장히 욕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관계가 맞다면 김문수 위원장이 그 국정원 111에 신고해서 간첩을 잡아가야죠. 그렇게 못할 것 같으면 그런 모욕적인 발언은 그냥 넘길 문제는 아니고요. 자기 돈 쓰고 광화문 내거리에서 김일성 만세 외치는 사람들하고 국회라는 공간에서 공록을 받는 세금으로 일을 하는 김문수 위원장의 발언의 무게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도 좀 함께 살펴보면서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와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를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지금 2주째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33.1%로 나왔고 다음은 정당 지지도도 같이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 나란히 1.1%포인트 상승을 했네요. 그 이유 어떻게 보시는지 분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제가 볼 때는 국군의 날 영상 보셨죠? 저도 보면서 사실 좀 가슴이 좀 벅차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북한이 계속된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9월 25일부터 보름간 했고 네. 10월 13일, 14일 양일간은 4차례나 복합적인 도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특히 보수 세력을 중심으로 결집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했던 것 같고요. 조사가 뭐 1%, 2% 내의 그거니까 그걸 가지고 큰 흐름이라고 보긴 힘들지만 보수 세력과 중도 보수 일부가 지지로 돌아선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일부 보수층의 결집이 있었다라는 분석이신데요. 전 뭐 지난주랑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보고요. 뭐 이 낙폭을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고 이 정도가 이제 소위 말하는 가장 하한선 2m로 내려가긴 어려운 상태인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와 같은 국가적 위기가 있으면 지지율이 더 올라가고 좀 국민이 뭉쳐야 되는데 이제 그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이 좀 아쉬운 지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편 국민의힘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서 북핵위기 대응 TF를 출범시켰습니다. 이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북한을 향해서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발언 들어보시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의 도발이 점입가경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핵무기 사용을 공언하면서 펼치고 있는 미치광이 전략의 복사판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북한의 판문점 무력 도끼 만행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미친 개에는 몽둥이가 약이다. 네, 들으셨지만 정진석 비대위원장 발언 수위가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배경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북한의 최근 대응을 보면 계속 수위를 높여가는 고강도 대응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동해 서해의 완충 지역으로 포를 뭐 몇백 발을 쏜다든가, 그 다음에 비행기가 전술 조치선 밑으로 내려와서 다시 돌아 올라간다든가, 방사포와 미사일을 섞어서 쏜다든가. 이거를 보면서 사실은 우리가 뭐냐면 북한이 지금 2018년도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맺었던 9.19 군사 합의를 그전에도 어겼지만 아주 총체적으로 부정하고 나온 거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걸 보는 사람들 입장이 계속 격앙돼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고강도 도발을 할 때마다 거기에 대한 비난 대응도 계속 수위를 높여서 고강도로 가게 되는 그런 측면에서 정진석 위원장의 발언을 이해를 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북한의 도발 수위에 맞대응한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소장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당 대표로서의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서 뭐 필요한 말씀이었다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몽둥이가 약이다라고 하면 몽둥이를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얘기를 구체적으로 돼야 하거든요. 유엔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경제 제재가 실효성을 못 거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 때로 돌아가 보면 이 몽둥이라는 것이 바로 중국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중국을 통한 북한의 견제가 가장 효율적이라고 봐서 그 중국까지 가서 시진핑 주석 옆에서 의장대 사흘까지 받았던 박근혜 대통령의 고뇌를 정진석 대표 좀 이해를 하신다면 이 관계가 단지 한미일 군사훈련의 강도를 높이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다자간의 외교 안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는 점을 조금 더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 내부 얘기 좀 더 해보면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그간에 언급했던 당협위원장 재선출 그리고 당무감사로 인해서 지금 당내가 술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 위원장은 뭐 아직은 논의된 바 없다 이렇게 선을 긋긴 했습니다만 이게 전당대회와 또 총선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안팎에서는 지금 좀 반발의 목소리도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사고지구당이 68개입니다. 그리고 당무감사가 들어가면 더 늘어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선거인단 70%를 구성하는 선거인단을 지역 당협별로 배분을 해보면 대개 약세인 당협은 한 1,000명, TK나 PK 강세 지역은 한 3,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새로 임명되는 당협위원장들이 그분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당권 주자들 중에 극심한 반발을 하실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있을 거고 지금
전당대회를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이제 반발이 현실화될 경우에 아마 비대위원회도 주춤할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전임 비대위원회 중에 그 당무감사를 하거나 사고당협위원장을 정리해서 발표한 경우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진석 비대위가 그걸 못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전당대회가 코앞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전당대회 시점에 따라서 예. 정진석 위원장의 고민, 해결책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전당대회가 2월 전대나 해서 조금 앞으로 당겨지면 당무감사를 해서 당협위원장을 교체하는 게 쉽지 않을 거고요. 이게 이제 당 일각의 그 추측대로 3월 이후로 넘어가면 1월이나 12월이나 1월 중에 아마 당협 보임에 들어갈 거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이번 조치에 대해서 당권 주자로 꼽히는 윤상현 의원도 이건 줄세우기다. 그리고 비상시에 있는 비상대책위원회가 마치 정상적인 지도부가 들어선 것처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비대위라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 군기를 잡고 또 새로 기강을 확립하는 조직이라서 전 조직의 교체 여부는 정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뭐 지금 여론이나 아니면 당내 이런 흐름 이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본인의 힘으로 비대위원장이 된 분이 아니고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그게 윤핵관이 됐든 뭐가 됐든 윤석열 대통령 혹은 윤핵관 등의 의중에 맞추어서 비대위원장이 된 만큼 당협위원장의 교체나 보충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윤핵관 혹은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마음이 있을 때만 가능한 문제이고 정진석 이 비대위원장이 혼자 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성회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